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알지도 못하는데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주장을 해서 다행히도 받아들여진 케이스인데,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개인회생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피해 입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해결 방안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PD님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받아본 적 있으세요? 문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말 정교해지잖아요. 저도 최근에 검찰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가 왔는데 허접하게 막 해놓지 않고 그런 서식을 막 갖춰가지고 해서 실제하고 비슷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이제 다른 변호사들한테 보여줬더니 야, 이제 이들도 많이 올라왔다. 수법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다 알려졌는데 도대체 요새 누가 당하냐 이런 말씀 하시지만 이들의 수법도 점점 최신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스미싱이라고 그래서 어플을 폰에 깔아가지고 아예 그 폰 자체를 해킹해서 돈을 다 이체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었고, 은행을 사칭한 비대면 대환대출 사기라든지 카드 혜택을 빙자한 카드 발급형 사기라든지 지급정지 합의금 요구형이라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낸 다음에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그걸 풀어주는 걸 빙자해서 돈을 뜯어가는 유형, 점점 뭐 다양한 유형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다 잃고 대출받아서 돈을 보냈는데 그 돈까지 이제 다 갚아야 된다면 헤어나올 방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파산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니까 도산 전문 사무실하고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면 해결 방안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 파산 진행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최근 대출 받은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거 가능하냐 하거든요. 개인회생 파산 조금만 검색해보고 알아보셔도 최근 대출 비율이 크면은 안 됩니다, 최근 채무 비중이 높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그러니까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행 가능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워크아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일정한 요건에 제약이 붙습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최근 6개월 이내의 대출이 총 채무의 30%가 초과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3개월의 조건 같은 경우는 연체 전 채무 조정이라든지 프리 워크아웃 같은 절차를 통해서는 이런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크아웃하고 동일하게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총 채무의 비율이 30%가 넘는다라고 하면 진행의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를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 파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생 파산으로 보이스피싱을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진행의 유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기 피해 금원을 내가 되돌려받을 수 없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기 피해 입증인데, 법원에서는 내 계좌에서 누군가에게 돈이 나간 내역이 있는 거지 어떤 명목으로 왜 나갔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돈이 나간 게 친한 지인이나 가족한테 준 걸 수도 있고 사기 피해를 입어서 준 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내 재산을 빼돌린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를 법원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수 있고, 형사고소가 사실상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셔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데, 이 과정에서 제출하게 된 고소장이라든지 경찰이 작성해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아니면 경찰서 출석하셔서 작성하셨던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정은 아니지만 특정 법원이라든지 일부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 돈을 당신이 되돌려받을 수 없는 가능성,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성을 소명해봐라. 만약에 회수 불가능하다는 게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이 돈도 채무자의 재산 가치로 반영해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보정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보정이 아닌 게 채무자분이 가해자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기꾼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고 민사적으로 이 돈을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채무자님은 사기꾼을 상대로 승소를 해서 이 돈을 받아올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을 상대로 돈을 못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 자체를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돈을 돌려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의 개인회생에서 은행이라든지 채권자들한테 본인이 빌린 돈은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탕감받고 그 이후 시점에 나는 사기꾼에게 피해 금액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채무는 채무대로 감면받고 피해 금액은 사기꾼을 상대로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게 확실하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소명하라는 거고,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런 보정이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6,700만 원을 사기를 당하셨어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셔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는데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6,700만 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라는 보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해자랑 연락도 안 되고 오랫동안 교류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알지도 못하는데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주장을 해서 다행히도 받아들여진 케이스인데,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회생 파산 절차이지만 민사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법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케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진행하다가 보정에 맞닥뜨리게 되면 법률 전문가가 이 사건을 케어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채무자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부당한 보정 권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개인회생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회생 파산 절차 통해서 일상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파산 진행한다고 무조건 수월하게 통과되는 건 아니고 회수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 보정으로 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사무실 선정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